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행간까지 읽어서 딱딱 풀어보는 조간딱풀 8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주요 조간의 일면 토본 톱 기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북한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을 했다는 그런 내용. 또 하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2차 대유행기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설지가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다. 전부 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기사가 줄을 이뤘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전국 21곳에서 동시 확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그래서 주말이 대유행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번 주말을 일단은 잘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 넘어 전국 집단 감염 늘었다. 당국은 이번 주말 환자 추적 부진하면은 미국과 유럽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방역 문제에 대한 또 협력을 당부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기독교계도 조만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부터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 기사가 또 동아일보 하단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무기한 이 휴진에 들어간 겁니다. 휴진. 이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10,000명 정도가 오늘부터 20년 만에 무기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 협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대 정원 확대나 또 원격 진료 반대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일종의 철밥통 지키기, 이렇게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의료 대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이기주의를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눈물겨운 노력으로 거의 청정 지역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확진자가 제로가 되는 날이 많았고, 그런데 대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발입니다. 그때는 수도권에서 대구발 이야기로 만든다. 서울발입니다. 영남일보 일면 톱기사 오늘자를 보시면은 이러다간 신천지 대자비, 이렇게 신천지 사태가 신천지 때와 같은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대구 경북 수도권발 코로나 N차 감염 불안 정폭. 지금 자가격리 위반자가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동선 거짓 진술을 해서 방역 방해도 생긴다. 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30일까지 모든 교회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겠다. 자, 이런 비상 상황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부산에서 발행하는 국제신문도 부산에도 지금 50인 이상,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켰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했다. 자, 이렇게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느냐, 안정기로 다시 좀 접어드느냐, 그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는 또 정쟁도 벌어지고 있죠. 계속 정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제 뒤로 보이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8월 15일 날 열렸던 대규모 집회, 보수단체 집회죠. 보수단체도 있었고, 단체가 아닌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그런 시민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보수단체,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이 그쪽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가 사면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성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코로나19 보수단체 집중파. 그런데 여권의 광화문 집회 공격을 하는데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있었다. 왜 민노총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자, 중앙일보가 사면에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옆에 바로 붙는 것이 종각이죠. 종각에서 민노총 2,000명 정도가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2,000명이나 모였죠. 이것은 공식 집계입니다. 그런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회단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보수 집회단체 막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하면서 정광훈 통합당을 엮어서 정쟁의 소재를 삼고 있는데 2,000명 진보 집회는 거론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전강훈 목사는 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일보의 해설 기사입니다.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그러나 15일 광화문 바로 옆 종로엔 2,000명의 민주노총 기자회견단도 있었다. 기자회견단 2,000명으로 있었다. 여권이 이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자,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검사를 받으라 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까지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노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또 이 8.15 여기가 물론 그 위험성은 높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8.15 이 보수 집회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김우주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 감염내과의 권위자죠. 그런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실패를 했다. 약간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니 뭐 소비를 진작을 한다고 쿠폰을 발행을 하고 여행 쿠폰, 외식 쿠폰 막 발행을 하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를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고 또 대체 공휴일까지 만들었고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많은데 중앙일보도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15일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15일 딱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와는 다르게 청와대와 정부가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질병관리본부는 반대를 하는데 방역에 느슨한 모습과 메시지를 보인 탓이 크다. 그래서 여권의 선택적 책임론, 보수 집회에 대해서 선택적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덮는다. 그런 사실을 덮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권은 또 집회 참석자들은 범죄자, 더 나아가서는 테러리스트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낙인 찍기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은 방역이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모두 다 피합니다. 그 앞으로 나서지 않고 거부를 하죠. 뭐 검사도 거부하고 신원 공개도 거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뻔히 아는데 신천지 때도 그런 걸 겪었죠.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책임 전가를 위해서 이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중앙일보의 오늘 분석 기사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요 기사 김정은, 김여정에 관련된 겁니다. 어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중앙일보가 일면 토고를 달았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상당히 무게가 있게 다르죠. 김여정의 권한 일부 위임, 그러나 후계자 결정된 건 아니다.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을 했는데 그렇다고 후계자가 된 건 아니다. 자, 약간 좀 어제부터 이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국정원의 브리핑 내용이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전문가들에게 취재를 해봤고 또 간접 취재를 통해서 국정원 쪽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분야별로 권한을 나눠 맡기는 방식으로 김여정은 대남 대미 전략을 맡았다고 국정원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성남북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가 됐는데 그 폭파도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군 총참모부의 지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니
김여정에게는 대남관계가 맡겨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국정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실질적인 첩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도 이것을 일면톡으로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통치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 아직 얼마 되지 않죠. 30대입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와 만나야 되고 뭐 하노이 가서 뭐 핵 문제 해야 되고 또 경제 어려운데다가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 홍수 같이 막 덮쳤으니 이 김정은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김정은도 인간인데. 그래서 통치 스트레스 받아서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를 시켰다. 통치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인데 건강 이상처럼 부인을 했고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김여정의 대남 대미 권한을 이양했다.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렇다면 이게 또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김정은이 권한을 여동생에게 줬다는 거냐? 다 줬다는 거냐? 부분적으로 줬다는 거냐? 그리고 그 줬으면 왜 줬느냐? 막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국정원 브리핑 뒤에 여러 가지 이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갈래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 국정원이 이런 브리핑을 어제 갑자기 했고, 그리고 그 브리핑 내용이 실제 북한 상황과 맞는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뭐, 언론별로도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은, 권한 분산 쪽에 그 무게가 실립니다. 경제 박봉주, 김덕훈, 군사 최부일, 리병철, 중국 집단 지도 흉내내나 이러면서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의 쭉 있는 사진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단 지도 체제 성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분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쥐고 있고 김여정은 대남 대미 전략을 총괄하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북핵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니까는 내치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치에 그 북한 내부 통치하는 데 집중하지 못해서 외부와 협상을 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꾼 듯하다.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엔 중국식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는 그 상무위원 7명,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죠. 뭐 실질적으로는 시진핑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 권력을 분산해서 책임을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된 김정은이 이 통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고 김여정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 이런 분석 기사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자신감의 표현이다. 9년 동안 이 통치를 해보니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 통치로 가자. 뭐 이렇게 했다. 실권의 위임이 아니라 실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위임하고 분산시킨 것이다. 잘된 것은 내 통치, 잘못된 분야는 당신들 책임. 이것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감에서 나온 거다. 자, 서울신문과 세계일보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김정은 시스템 통치 자신감, 스트레스 줄이고 책임 분산 효과도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서 이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좀 줄여 내 일도 좀 줄이고 쭉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잘못된 거는 책임만 물으면 돼. 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집권 9년차 김정은, 김여정의 위임 통치 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측근들 내세워서 통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책임 집중되는 것도 막았다.
일각에선 위임 통치 아닌 역할 분담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다. 자, 그리고 세계일보도 군용간 통치하며 자신감, 일부 권한 위임의 리스크 분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분석은 일부 부분적으로 뭐 나오기도 했지만은 제가 취재를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론인데, 김정은, 김여정 이 지금 북한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데 남한에서 과도한 의미를 보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도 이것 비슷한데,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고 분야별로 맡기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점부터 쭉 해왔다. 아버지 김정은은 계속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만기 칠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김정은도 간혹 어떤 공장이나 산업시설에 가서 이렇게 바닥에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기 칠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지전능한 지도자처럼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그래서 만기 칠람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실제로는 김정은 본인도 스위스 유학도 했고 그동안 제왕학도 쭉 수업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통치를 아버지 김정일과는 약간 다르게 전문 관료들에게 맡기는 그런 책임을 관료들에게 분산을 시키는 그런 통치 스타일을 처음부터 해왔는데 집단 지도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조선일보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 박봉주, 김덕훈, 군사 최부일, 이병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대남 관계는 김영철에서 김여정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그 전문 관료들에게 분산시키는 그런 통치 스타일은 처음부터 해왔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 어떤 자극적인 용어, 위임, 권한 위임 이런 것이 있으니 상당히 큰 뭔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이 왜 그런 식의 보고를 국회 정보위에서 했을까? 그리고 언론들이 일면에서 크게 다루도록 만들었을까? 박지원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박지원 중진위원이었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대북 밀사를 했었죠. 김대중, 김정일 회담 때.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장이 돼서 어제 국회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요란하게 치른 것이죠. 본인이 중진위원으로 오래 있었지만은 정보위, 지금 국회 정보위에 본인의 후배 위원들이 있는 정보위에 가서 한 건 터뜨린 겁니다. 데뷔 무대에서. 뭔가 기사거리, 여론을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던졌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자극적인 용어, 위임 같은 것, 권한 위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새로운 건 없다. 이것이 또 국정원 출신들의 그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지원 그 원장이 왜 그렇다면 데뷔전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본인이 국정원장이 될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대북 포주기형이다. 과거에 대북 송금 특검에 연루가 돼서 실형도 살았기 때문에 대북 포주기형이다. 전문성 없다. 그냥 북한에 뭔가 퍼줘서 이 남북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박지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대북 전문가다. 북한의 권력 내부의 이 세밀한 상황까지 내가 다 꿰뚫고 있다. 이런 것을 일종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어제 한 건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새로운 것은 아니고 세밀히 분석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분할 통치, 시스템 통치, 이것을 어제 다시 그냥 확인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혹은 그동안 국정원의 정보력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사실 몰랐던 거 아니냐. 그렇게 분할 통치하는 거 이런 데 집중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정원도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덥석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박지원의 블로핑이었던 것일까요? 자, 다른 주요 기사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호남 비전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그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앞으로 총선에서 호남 인사를 4분의 1, 25%는 무조건 공천하겠다. 또 소속 국회의원들이 호남 지자체들과 자매 결연을 맺겠다. 국회의원들이 호남의 제2의 지역구를 둬서 그런 지원 활동을 펼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비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그런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다시 지지율이 역전됐다, 민주당에 졌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어떤 비전을 발표하고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 집권 세력의 실점이 많으면은 이 반대 이익이 돌아가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하죠. 창궐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때 총선 전과 마찬가지로 이 지원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정부 여당에.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뭐 돈을 풀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건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야당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보면은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대처였죠. 코로나 대처로 문재인 정권이 기반을 유지해 왔는데,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또 여러 가지 홍수 나고 부동산 값 파동이 일어나고 실책이 있으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는데, 다시 코로나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 쪽으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본인들이 잘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비전들을 이래서 우리가 이 지지율이 올라가구나, 이렇게 진단을 잘못해서 이 비전들을 막 쏟아내면 그것이 나중에는 부담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